정치 톡톡 사이다 한수진입니다. 지난 16일이죠. 정부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70만 호 주택의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신설, 일개 신도시 재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합리적으로 감면하고 안전진단 통과에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은 시점을 조율해 낮추겠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던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선 연구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노후 역세권 개발 등 민간 주도 주택 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합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민간 주도의 공급 방안이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을 보면 기존의 공공주도 사업에서 민간주도 공급으로 또 각종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 감면, 또 안전지대 기준 완화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떠십니까? 네, 무엇보다 지난 5년 동안 지난 시기에 가장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특히 청년들을 자질게 했던 게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 폭등. 그래서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기 힘들 정도로 절망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전세 대란의 전시 품귀 현상이 높아졌고 또 월세 소장농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고 했지만 또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 절망이 깊어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청년 세대와 또 우리 서민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집, 특히 출퇴근이 가까운 집, 이것은 사실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는 이걸 주로 공공주도로 가려고 그랬고, 다음 전세 자체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려고 했고, 그걸 제약시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시장이 이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주택 공급을 늘려주려는 것, 쾌적한 조건에 더구나 도심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다 모아서 이번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여야의 좀 더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또 서민 세대들이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와 제도 개편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8월 16일 날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된 것이죠.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어떤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 발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민간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신규 택지 15만 호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또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대책도 9월 중에 발표하고 재해 취약주택 대책 마련도 연내에 발표하겠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관련된 세부 감면안 이것도 9월 중에 발표를 하겠다.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예고편에 불과한
그런 좀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 발표가 아닌가 싶고요.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거 좋습니다. 모처럼 지금 전 세계 주택시장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주택시장도 상당히 지금 하향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서울 강남의 어떤 재건축 수요를 자극을 한다든지 이것이 또 변수가 돼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기국회 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거 이런 건 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은 모든 불로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예를 들면 과도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 그래서 2007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세를 해가지고 거둔 세금을 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진 그 주변 지역에 주거환경 또는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초과이익에 대한 이 과세가 완화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항목 중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지금 50%거든요. 네. 구조 안전성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가 붕괴될 위험이 있냐 없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건데 이게 50%다 보니까 대부분의 단지들이 구조 안정성 이 문제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50% 비중을 40%로 이제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 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이 부분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당과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문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향 안정화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얼마 전에 또 폭우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반지하나 고시원 같이 그렇습니다. 대취약 주택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사회에서 참 많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 중에서 바로 그런 관련된 대책이 있는 점이 참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네. 이런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뭐 이주를 추진한다든지 또는 개보수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발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언젠가는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반지하가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선호하게 되는데 사실은 위험을 아는 채 살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그 이주 지원금을 해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이라는 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투기를 잠재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부담금 문제만 하더라도 그건 확실히 단속을 하면서 민간이 적당한 이윤을 가지고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고 그런 상위 몇 퍼센트의 집값이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가장 주거에서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이나 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면서 또 하나 공급 물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또 주거 사다리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다음 차상위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계속 함께 좀 머리를 맞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반지하, 그다음에 옥탑방, 고시원. 이게 말하자면 주거 취약 계층들이 주로 이제 주거지로서 쓰고 있는 그런 곳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옥고 이제 하는데 이 특히 이제 이번에 수해를 통해 가지고 관악구에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뭐 좀 급하긴 하지만 부랴부랴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뭐 좋습니다. 급하게 내놔야 될 대책은 그대로 가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좀 접근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좀 확충을 할 거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6천 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그러니까 지역구와 같은 이런 주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한 6천 가구 정도를 연 이제 10,000 가구로 늘리겠다. 뭐 이런 대책도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LH가 지금 하고 있는 취약한 주거지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저렴한 임대료로 이분들에게 임대를 해서 네. 이분들이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다방면적인 어떤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네.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될 것은 급하게 준비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그것대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청년 원가주택 또 역세권 찻집 이 대책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국가가 시세보다 일단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또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재정도 부담해야 될 때는 부담해야겠죠. 그래서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을 했으라도 또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서라도 공급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청년들은 정말 기회의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욱 좌절하는 것이고 이 세대 간의 갈등도 그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불리한 지금 계층 주거 구조를 좀 개선해주기 위해서 진입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은 안정된 공급 물량을 확대를 통해서 특히 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원하고 신혼이 원하는 것은 직주 근접 바로 그 직주 근접에 우리 청년과 신혼 세대를 위한 그런 배려가 정부의 주택 정책의 우선순위로 될 수밖에 없고 재정을 정말 투입해야 될 때는 재정을 또 부담을 좀 해야겠죠. 예. 그런데 용적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주택 규제를 풀므로써 민간의 투자 활력을 높인다고 한다면은 큰 재정 부담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여력이 생길 것이고, 수 있다?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게 9월에 발표하기로 한 것은 경험이 많은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끼워 넣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죠.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이제 여건이 좋은 집을 이제 제공하는 이런 정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내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50만 원을 어디다가 할 건지 부지 매입의 문제 이런 거는 다 빼더라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계청장 출신의 이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이 부분을 이 공약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30년 동안 이 청년 원가 주택에 한해서만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이 국가 손실이 한 2,000조, 정확하게는 한 1,879조 원에 이른다. 네.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지금 LH가 예를 들면 분양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거든요. 공공임대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지금 14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금 공공임대를 국가에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LH가 이렇게 분양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내 가지고 공공임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140조의 적자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을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안 됐으면은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숙성을 하고 난 뒤에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대책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장에서 거론된 모든 방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망라돼요. 전부 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그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법을 이제 통과시킬 만한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봐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공약이었기 때문에 끼워 넣어서 발표하고 시장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고편의 예고편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청년 원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재정의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한 건데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의 핵심 취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한 범죄를 남은 2대 범죄로 재분류해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봄 숱한 진통을 겪었던 이른바 검수완박은 사실상 무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는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 권한을 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많이 해석했다. 그래서 이 검찰청법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제한했는데 그걸 이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2차 수사권을 박탈했던 이 문제는 지금 위헌 소송 중에 있는 만큼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 의원을 탈당시켰다가 지금 복당을 못 시킬 정도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범죄라는 것이 딱 이게 칼을 자르듯이 어디까지는 부패 범죄고 어디까지는 공직자가 부패를 저지르면 그 부패 범죄입니까? 공직 범죄입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선거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면은 선거 중에 일어난 부패는 그게 부패 범죄입니까? 선거 범죄입니까? 이제 이건데 이제 민주당의 걱정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을 정해놨으면 따라야지 법을 자꾸 이렇게 시행령을 통해서 우회하느냐. 그런데 당시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최종 법안을 보면은 거기에 이 두 가지 범죄 등 이래가지고 그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 위임을 한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지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는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전에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든 내용입니다. 때문에 국회가 검찰법을 개정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던 것인데 부패와 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법행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무부로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하는 데서 이제 시행령 과정에서 범죄 행위를 구체화를 했는데 현행 검찰청법은 형법상 직권남용 등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를 공직자 범죄라는 단어로 묶었지만은요, 공직자 범죄는 이게 제외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근거입니다. 그런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간한 한국의 범죄예산과 형사청책이라는 책자를 보면은요, 공직자 범죄를 대표적인 부패 범죄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면은 공직자 범죄가 부패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근데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정뢰 이게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도 역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과장이 수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정수례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부정부패 범죄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사실은 경찰과 또는 우리 한국형사법무행정정책연구원이 규정한 그런 범죄의 범위에 합당하게끔 사실은 검찰청이 이번에 규정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의 권한을 주지로 줄여놓았더니 저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내렸네 이래서 걱정하고 이제 또 비판하고 그러시는데 예. 있는 범죄를 덮어서도 안 되고요. 없는 범죄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그 원칙은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부분은 예. 뭐 법사에서도 충분히 따져볼 간과도 있을 거라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훈 의원님께서 세상 천지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 분류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우리 그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돼 예. 있냐면 그동안에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부패 범죄는 무슨 범죄로 한정한다 딱 돼 있고 경제 범죄는 무슨 범죄로 딱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 놓고 그리고서 다시 범죄 분류를 한 겁니다. 세상 전체에 듣도 보도 못한 범죄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법률가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이 위임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령이 법 위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이제 법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의 위계는 명확합니다. 헌법, 그리고 그 밑에 법률, 그리고 이 법률 밑에 시행령, 시행령 밑에 부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법의 위계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헌법의 취지를 법률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률의 입법 취지를 시행령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시행령으로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치국가가 완전히 근간에서 무너지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지인 정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시행령 통치국가를 만들었다. 법치국가가 아니고 말하자면 위계 질서를 넘어서 버리는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 독재를 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행정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법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형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잡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31년 전에 없앤 행안부의 경찰국도 법을 개정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 말하자면 정부소집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새로운 듣도 보다 못한 범죄 분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시행령 통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률을 더 정교하게 고치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률은요, 너무 위임하는 게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 하나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의 경우는 법을 행정부가 좀 우위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되게 많이 위임해 왔습니다. 그 민주당 정부 때도 그렇고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예컨대 이연령 비연령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죠. 지금 부패 범죄라고 했을 때 부패 범죄가 여기까지가 여기는 부패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부패 범죄는 뭐냐면은 경찰은 공직자 수사도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법에만 그건
왜 그랬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꾸 검사의 수사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이 인위적인 결과가 빚은 좀 모순입니다. 현대 부패 범죄의 양축은 뇌물과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범행은 뇌물 등과 결합돼서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부패 범죄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이 끼어들어서 국가가 부여한 막대한 공직과 인허가권을 남용하면서까지 부패를 저지르는 게 더 큰 부패지 민간끼리 자기들 돈을 축내면서 하는 그 부패 범죄는 사실 작은 부패 범죄를 할 수 있겠죠. 부패 범죄를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다수가 걱정하듯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회에서 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럼 법에 명백한 그 문헌을 넣으면 됩니다. 넣어서 그럼 시행령 이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은 민주당은 부패 범죄에서 굳이 공직자,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제외하려고 하느냐라는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찰국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국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과거는 청와대에 가서 경찰 인사를 다 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건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또 경찰청법이라든가 여기에서 다 규정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정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에서 좀 세세하게 규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경찰위원회 성격을 놓고도 입법조사처와 법제처의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엇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법제처의 의견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과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법제처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그 유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일부를 경찰청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내용을 쏙 빼놓고 국회에다가 법제처가 제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전반적인 치안 사무를 다 맡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경찰국을 다시 신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국가의 수사 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분리를 해서 검찰이 기소 전담 기관으로 그다음에 공소 유지에 충실한 기관으로 남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왔던 지난 20년간의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논의 과정을 반영한 입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가 되는 쪽으로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의 수사 영역과 수사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니까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검찰이 있잖아요.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소유지, 공판까지 거기에다가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청권, 그다음에 경찰에 대한 징계권, 경찰에 대한 통제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에서 이 정도의 어마하고 압도적이고 독점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그리고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 기소 권한을 나누고 분점해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세우자라는 것이 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시행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행령이 역으로 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지난 봄에요. 한참 좀 논란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또 2라운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검수완박 이전에. 그런데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형사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의 70%가 심각한 사건 지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이 고소장을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고 법리적 오류투성인 불송치 이유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경향신문에 여성과 장애인을 대변하는 변호인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중대 범죄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에 경찰이 어떻게 접수되었는지, 사건 처리가 얼마나 지연되는지, 경찰 수사에 과잉이나 부실은 없는지, 경찰의 수사 종결과 그 이유가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시스템 보건 논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것은 정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프랑스의 장발장이 나왔을 때 장발장 시대에는 이 검찰이 없었습니다. 바로 장발장을 잡는 자벨 경감과 판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권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찰 제도가 근대 사법의 산물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자꾸 검찰을 정치 수사에 대한 보복이나 뭐나 이게 과대한 그 우려 때문에 해야 될 범죄를 너무 쪼개가지고 경찰한테는 너무 많은 지금 수사가 몰려서 지금 경찰 수사를 못하겠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수장을 줘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법의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기소 여부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소에 대한 권한은 검찰이 가지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죄 받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검찰이 공소유지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 여부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가지고 무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 나오는 비율을 낮추는 그런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가는 것이 맞다.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누고요. 계속해서 사이다 큐 이어가겠습니다. 8월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 업무 조직이 신설 출범했습니다. 이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얘기해 볼 만한 논점, 오늘 사이다 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다 큐의 큐레이터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국이 신설되는 조직이다 보니 찬성과 반대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찰국을 두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시를 두고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경찰도 이와 같은 견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지자체 자치경찰제도 시행,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찰 업무 전반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최상위의 법은 헌법이죠.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 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는데요. 즉, 헌법 등과 같은 상위법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하위 법률로 세부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경찰국의 신설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 없을까요? 헌법 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에서 말하고 있는 치안에 관한 사무에 대한 해석을 좁게 할 것이냐, 넓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당은 치안사무를 넓게 해석합니다.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이니만큼 궁극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은 정부조직법 7조 1항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에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치안사무를 좁게 해석해서 치안사무는 경찰청 업무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결국 경찰국의 신설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거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시행령이 아닌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경찰국을 신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서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의 시간, 전문성 부족,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모든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즉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범으로 볼 수 있죠. 절차적인 면을 보게 되면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은 개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굳이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행령에 위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에 국회법에 따라 담당 상임위가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서 정부의 재검토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이 처음으로 도입될 때는 사실 그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필요성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국 조직의 신설이 중립성 침해 등의 우려를 딛고 운영 과정에서 이 모든 논란들을 불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금융시장 변화와 미래 산업에 발맞춘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관계자들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논의했습니다. 가상자산 특위를 디지털 자산 특위로 확대 개편하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는 국민의힘은 루나, 테라 사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도체 강화법을 발의했는데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민간 합동 TF도 구성했고요, 의원님. 지금 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위를 네네. 디지털 자산 특위 이렇게 또 격상을 했네요. 네네. 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속도를 내는 배경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테라 루나 사태랑 겪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 혼란이 컸고 또 젊은 층들이 손실 아주 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런 새로운 디지털 가상자산 이런 그 기술,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융유통 분야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굉장히 우리 미래산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 미비가 많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네. 이것을 우리 당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주요 우리 당의 정책 의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국회 정무위원회 우리 당의 간사인 윤한홍 간사 의원도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 감독 시스템, 시장 거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보장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특위위원장 우리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에 있었고 금융통이신데 디지털 자산 특위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참 사실 얘기 들어가면 좀 약간 어렵기는 한데 근데 네. 저희들도 요즘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들이 자꾸 주어져서 기본법 개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유럽 전문가, 미국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또 지금 미국, 유럽 역시도 똑같은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예. 그것들을 정말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법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도 여러 계류가 돼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지난해 가상자산 TF 출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 국민의힘이 늦었지만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문체위원이지만 제가 4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여당이었죠.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을 빨리 좀 하자. 뭐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국민의힘이.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이 되니까 관심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인정하고 싶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또 다른 가상자산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무질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가상자산 시장 환경 자체를 어떻게 이제 건전한 생태계로 만들 것인가의 논의가 불이 붙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늦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 기왕에 된 거 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 6월 달에 이미 민주당은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 올 7월 6일 날에 민생우선 실천단 내에 이제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를 꾸려가지고 이미 법안을 13개를 내놨습니다. 이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리 좀 법률안 심사가 열리고 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시장의 투명성, 또 이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입법적 노력이 좀 경주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서 이른바 K-칩스법 최근에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반도체 시설 투자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또 일부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기업에만 이렇게 세액 감면해주면 되느냐. 세수 감소도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반도체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세계 주요 의회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의회를 지금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게 미국 의회가 아마 기술 패권 문제에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의회가 미국 의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칩스 액트 같은 것도 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글로벌 이노베이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도 이제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이 칩스법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삼성 반도체라든가 SK 반도체를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또 그 재정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사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쌀이라 불릴 뿐 아니라 지금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인 결국 국가 100국가 생존의 미래가 걸린 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쪽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유리한 혜택을 주고 시장도 크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 쪽만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황금알을 계속 나오니까 그 아예 그냥 그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배를 가르자라고 하는 이런 과도한 이 과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은 또 뜻밖의 이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고 그렇게 오늘 상대적으로 한때 반도체의 세계적 본산인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문제 이런 것 등들 걱정하게 돼서 그런 것인데 지금 특히 이제 양향자 의원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가적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큰 공감을 함께 하고 있어서 그 감세에 관한 그 문제들은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감세를 하면 그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그 이제 세수로 또 이어지게 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그것이 주주의 이익에 보답해서 우리 주가 시장이 주식시장이 좋아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선순환이 있기 때문에 과세가 없어져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보다는 지금 반도체 산업을 빨리 키우고 외국에서 자꾸들 유치하려고 뺏어가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데 더 주안점을 주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지원을 해야 된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반도체 강화법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지원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거의 절반이 이제 우리 반도체를 중국에 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60조 원에 달하는 국가 펀드를 만들어서 반도체 지원하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상원하고 하원에서 68조 원 규모 정도를 해가지고 반도체 보조금 지원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사실은 거의 뭐 총만 안 들었지 전쟁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 발전 그리고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아가지고 이제 특별법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8월 4일 날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두 가지 법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세제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두 가지 법이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입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을 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지원법인데 마찬가지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조세특례법을 올 1월 11일 날 국회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반도체 R&D의 50% 반도체 시설 투자의 20%의 세액 공제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용수 그리고 전기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10년간 이 반도체 산업 인력을 36,000명 육성을 목표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1,5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1월 11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제시한 이 내용을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아까 가상자산법도 마찬가지고 예. 이 반도체 지원법도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좀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더 많은 대책들을 마련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거대 야당이 집권 경험의 실력을 살려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주시면,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이 이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우리 산업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지만요. 우리 국회에도 요즘 보면 큰 손님들이 참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이사장이 지난 16일 날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글로벌 보건 분야의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역할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청해서 이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왔는데 뭐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대목은 우리가 지지난해 정말 백신 부족 이런 문제로 백신 허브 논의도 하고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위기가 진정되고 보니까 우리는 또 좀 이 얘기를 무관심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백신 개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의 그 보건 중심임을 또 입증했는데, 그때 미국 정부가 또 미국 의회가 한 거 보면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을 그래가지고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어떤 국력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잊혀졌지만 이번에 그 게이츠 공동이사장 연설 또 여기서 우리 양당의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네. 그만큼 조금 잊고 지냈던 백신 허브 전략, 또 글로벌 보건에 대한민국이 큰 기여를 하고, 당장 북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백신을 지원하려고 하면 북한이 물론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야 될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빌 게이츠 같은 분이 한 분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제 바람을 이번 국회 방문을 하신 것을 보고서 이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봤는데, 사실은 빌 게이츠 이사장이 정말 인류애를 바탕으로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하는 자세든 또는 간염병을 대하는 자세든 또는 기아를 대하는 자세든 간에
이 인류애가 바탕이 돼가지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특별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정부하고 빌 게이츠 이사장이 손을 잡고 라이트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염병 혁신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백신 개발 성과로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국회도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또 글로벌 보건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이 발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법 체계가 어떤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입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현실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역할에도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 대책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논란, 그리고 국회 경제법안 입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